이란 전쟁으로 전 세계 기름길이 막혔습니다. 물가가 치솟고 공장이 멈추고 종량제 봉투 사재기까지 벌어지고 있죠. 그런데 바로 이 순간 러시아가 한국을 대놓고 협박하면서 기름을 갖다 바치는 기이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나프타 27,000톤. 이게 얼마 전 충남 대산에 조용히 도착했거든요. 도대체 이 나라 왜 이러는 걸까요? 이건 단순한 기름 장사가 아닙니다. 돈의 흐름을 따라가 보면 미국, 러시아, 이란, 그리고 대한민국까지 모두가 각자의 계산기를 두드리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 한가운데 한국만이 줄 수 있는 카드가 하나 있습니다. 3월 28일 러시아 외무차관 루덴코가 타스통신 인터뷰에서 한국을 정면으로 겨냥했습니다. 한국이 우크라이나에 살상 무기를 공급하면 비대칭 조치를 포함한 보복을 하겠다 외교 언어로 포장했지만 사실상 협박이었죠. 비대칭 조치라는 건 군사적 보복까지 포함한다는 뜻이거든요. 러시아가 한국을 군계적으로 위협한 건 이번이 처음이 아닙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분위기가 달랐어요. 단어 하나하나에 절박함이 묻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이틀 뒤 3월 30일 충남 대산 석유화학단지에 러시아산 나프타 27,900톤이 조용히 입항했습니다. LG화학이 확보한 물량이었죠. 나프타는 석유화학 산업의 쌀 같은 겁니다. 플라스틱, 비닐, 합성섬유, 우리가 매일 쓰는 거의 모든 것의 원료예요. 앞에서는 주먹을 쥐고 뒤에서는 기름을 밀어 넣은 겁니다. 협박장을 보내면서 선물을 배달하는 나라, 이건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되잖아요. 왜 러시아는 협박하면서도 한국에 기름을 보냈을까요? 이 모순을 풀 열쇠가 있습니다. 지금 전 세계에서 가장 귀한 물건 하나를 알아야 합니다. 155mm 포탄입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이 4년째 이어지고 있습니다. 전선에서는 하루에 수천 발씩 포탄이 소모되고 있죠. 그런데 유럽 전체가 1년에 만들어내는 155mm 포탄이 약 30만 발입니다. 전쟁터에서 며칠이면 다 써버리는 양이에요. 한국은 다릅니다. 비축량만 300만 발. 전시에는 연간 150만 발까지 찍어낼 수 있습니다. 유럽 전체의 5배예요. 유럽이 1년 걸려 만드는 양을 한국은 석 달이면 뽑아냅니다. 미국은 이걸 이용했습니다. 군사용어로 백필, 쉽게 말해서 빈자리 채우기입니다. 한국에서 포탄을 대량으로 사들이고 자기네 창고에 채운 다음 원래 있던 포탄을 우크라이나에 보내는 방식이죠. 한국이 직접 우크라이나에 보내는 건 아니지만 결과적으로 우크라이나 전선의 탄약 부족을 메우고 있는 겁니다. 워싱턴 포스트가 보도했습니다. 한국 한 나라가 유럽 전체보다 더 많은 포탄을 공급하고 있다고요. 유럽도 위기감을 느끼고 증산에 나서고 있습니다. EU는 2026년 말까지 연간 200만 발을 목표로 생산 라인을 늘리고 있지만 아직 갈 길이 멀죠. 한국의 전시 생산 능력 150만 발은 여전히 압도적입니다. 러시아 입장에서 생각해보면 이건 악몽입니다. 자기네 군대를 상대로 날아오는 포탄의 상당수가 한국 공장에서 나온 거잖아요. 한국이 본격적으로 우크라이나 무기 지원에 뛰어들면 거의 4년 동안 이어진 전장의 균형이 단숨에 무너질 수 있습니다. 협박은 여유가 아니라 한국의 공장을 어떻게든 멈춰야 한다는 절박함에서 나온 겁니다. 그런데 포탄만이 아닙니다. 러시아가 한국에 못 대는 이유가 하나 더 있거든요. 북극에 아틱 LNG2라는 프로젝트가 있습니다. 연간 2천만 톤 규모의 천연가스를 뽑아내는 사업이에요. 문제는 이 가스를 실어 나를 배입니다. 북극 얼음을 깨면서 달리는 특수 가스 운반선, 쉐빙 배빙 LNG선이 필요한데 이걸 만들 수 있는 나라가 전 세계에서 한국뿐입니다. 삼성중공업이 러시아 지베지다 조선소와 쉐빙 LNG선 10척, 셔틀 탱커 7척을 짓는 계약을 맺었었습니다. 4조 8,500억 원짜리 계약이었죠. 그런데 지베지다가 2024년에 계약을 일방적으로 해지하고 직접 만들겠다고 나섰습니다. 결과는 참담했어요. 한국 기술진이 남기고 간 반조선체와 핵심 부품을 그대로 갖다 쓴 배밖에 못 만들었습니다. 한국 기술자 없이는 배 한 척도 완성 못한다는 걸 전 세계에 증명해버린 겁니다. 자, 정리해보면 이렇습니다. 러시아는 포탄 때문에 한국의 공장을 멈추고 싶고 쉐빙선 때문에 한국의 기술이 필요합니다. 때리고 싶어도 때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입으로는 협박하면서 손으로는 기름을 밀어 넣은 겁니다. 이렇게 다급한 러시아가 왜 하필 지금 한국에 기름을 보냈을까요? 그 답은 지구 반대편 중동에 있습니다. 2026년 2월 28일 미국과 이스라엘이 이란을 기습 폭격했습니다. 작전명 에픽 퓨리.
이란은 즉각 보복에 나섰고 호르무즈 해협을 사실상 봉쇄해버렸습니다. 호르무즈 해협, 전 세계 석유 거래량의 20%가 이 좁은 바닷길을 지나다닙니다. 한국 원유 수입의 70%가 중동산이고 그중 90% 이상이 이 해협을 통과해야 합니다. 봉쇄 전에는 하루에 138척이 오가던 길입니다. 지금은 10척도 안 됩니다. 94%가 막힌 거예요. 걸프 해역에 약 3,200척의 선박이 꼼짝 못하고 묶여 있습니다. 한국 선박도 26척, 선원 173명이 여전히 갇혀 있고요. 이란은 여기서 한 발 더 나갔습니다. 통행료를 매기기 시작한 겁니다. 배럴당 1달러. 우호국을 5등급으로 나눠서 차별 통행을 실시하고 있죠. 총알 한 발 안 쏘고 돈을 벌고 있는 겁니다. 묶여있는 3,200척이 전부 통과하면 이란이 챙기는 돈만 약 10조 원입니다. 돈의 흐름을 따라가 보면 이 전쟁으로 계산기를 두드리는 나라가 셋 있습니다. 먼저 미국입니다. 전쟁을 시작한 당사자인데 정작 자국 물가가 폭등하기 시작했습니다. 브렌트유가 109달러, WTI가 111달러를 넘겼거든요. 기름값이 오르면 기름으로 만드는 모든 게 오릅니다. 주유소 가격부터 마트 물건값까지 전부요. 11월 중간 선거를 앞두고 유권자들이 주유소에서 분노하기 시작하니 미국은 결국 자기가 만든 규칙을 스스로 깨버렸습니다. 러시아 제재를 한시적으로 완화한 겁니다. 한 달간 러시아산 석유 제품을 사도 된다고 풀어버린 거예요. 세계 패권국이 자기가 만든 규칙에 스스로 구멍을 뚫은 겁니다. 다음은 이란입니다. 해협을 봉쇄하는 것만으로 전쟁 자금을 끌어모으고 있습니다. 선별 통행이라는 이름으로 사전 허가를 받은 배만 하루 15척씩 통과시키고 있죠. 혁명 수비대는 공식적으로 선언했습니다. 호르무즈는 전쟁 이전 상태로 돌아가지 않을 것이라고요. 그리고 러시아입니다. 이란 전쟁 전까지 러시아는 사실 죽을 맛이었습니다. 서방 제재에 눌려서 올해 1월 에너지 판매 수입이 2020년 이후 최저치를 찍었거든요. 러시아가 올해 예산을 짤 때 기준으로 잡은 우랄유 가격이 배럴당 59달러였는데 실제로는 45달러까지 떨어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호르무즈 해협이 막히자 판이 완전히 뒤집혔습니다. 중동에서 기름이 안 나오니까 전 세계가 러시아 기름을 찾기 시작한 거예요. 우랄유가 45달러에서 90달러를 돌파했습니다. 하루 추가 수익만 약 2,200억 원. 브렌트유와의 할인 폭도 배럴당 4.8달러 차이까지 좁혀졌습니다. 미국이 시작한 전쟁이 역설적으로 러시아의 전쟁 자금을 대주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의문이 생깁니다. 미국이 제재를 풀었으니 러시아에서 원유를 사오면 되는 거 아닌가? 현실은 그렇게 단순하지 않습니다. 석유에도 종류가 있거든요. 문제는 한국의 정유 설비입니다. 지난 50년간 중동산 경질류에 맞춰서 설계된 설비예요. 러시아산 원유는 끈적끈적하고 무거운 기름이라 우리 설비에 넣으면 효율이 크게 떨어집니다. 설비를 바꾸려면 수년이 걸리고요. 그래서 한국이 선택한 건 나프타였습니다. 나프타는 석유화학 산업의 쌀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원유를 한 번 가공해서 뽑아낸 중간 원료인데 이미 가공된 상태라 설비가 어떻든 상관없이 바로 공장에 투입할 수 있거든요. 효율 떨어지는 러시아 원유는 밀어두고 당장 급한 나프타만 골라서 가져온 겁니다. 그런데 이 나프타 상황이 심각합니다. 한국은 나프타 수요의 45%를 수입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그 수입의 77%가 중동산이에요. 호르무즈 해협이 막히면서 이 공급이 끊긴 겁니다. 원유는 비축분이 60일치가 있습니다. 그런데 나프타 재고는 겨우 10일에서 15일치밖에 안 됩니다. 4분의 1 수준이에요. 가격도 폭등했습니다. 2월 말 배럴당 614달러였던 나프타 가격이 열흘 만에 777달러까지 치솟았습니다. 26% 폭등이에요. 4월 초에는 톤당 1200달러, 두 달 만에 가격이 2배로 뛴 겁니다. 이게 왜 무서우냐면 나프타가 없으면 우리 일상이 멈추기 때문입니다. 아침에 커피 사면서 받는 플라스틱 컵, 점심에 배달 음식 담기는 용기, 아이 기저귀, 집 앞에 내놓는 종량제 봉투, 전부 나프타에서 시작됩니다. 나프타가 없으면 에틸렌을 못 만들고, 에틸렌이 없으면 플라스틱을 못 만들고,
플라스틱이 없으면 이 모든 게 멈춥니다. 실제로 전국에서 종량제 봉투 사재기가 벌어졌습니다. 편의점마다 구매 수량을 제한하고 부산이나 제주 같은 지역에서는 1인당 수량 제한까지 걸렸어요. 다른 물건을 같이 사야만 봉투를 판매한다는 안내문이 편의점마다 붙었습니다. 쓰레기 봉투 한 장을 사려고 새벽부터 편의점을 도는 나라. 이게 2026년 대한민국의 현실이었습니다. 대구 성서산업단지의 비닐, 플라스틱 가공업체들은 원료 확보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석유화학 공장들은 하나둘 감산에 들어갔고요. 현장에서는 이 상태가 2, 3개월 더 가면 공장 절반이 멈출 수 있다는 말까지 나왔습니다. 정부는 3월 27일부터 나프타 수출을 전면 제한하고 나프타를 경제안보 품목으로 지정했습니다. 1조 5천억 원 규모의 긴급자금 지원까지 투입했고요. 바로 이 타이밍에 충남 대산에 배 한 척이 조용히 입항했습니다. LG화학이 확보한 러시아산 나프타 2만 7천 톤. 그런데 이 나프타 한 방울이 도착하기까지 물밑에서 엄청난 줄다리기가 벌어졌습니다. 러시아산 나프타를 사오는 건 간단한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가장 큰 걸림돌은 결제였거든요. 국제거래는 보통 달러로 합니다. 달러 결제는 미국 은행을 거치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러시아는 미국 제재 대상국입니다. 달러로 결제하는 순간 미국 은행을 거치면 걸리는 벌칙, 2차 제재에 걸릴 수 있는 겁니다. 산업통상자원부가 직접 미국 재무부에 확인했습니다. 답은 명확했어요. 누브라 같은 비달러 결제를 쓰면 2차 제재 대상이 아니라는 거였습니다. LG화학은 러시아 중개딜러를 통해 누브라로 결제했고 그렇게 2만 7천 톤이 대산에 도착한 겁니다. 솔직히 2만 7천 톤은 북미 월평균 나프타 사용량 400만 톤에 비하면 3일에서 4일치에 불과합니다. 숫자만 보면 별것 아닌 것 같죠? 하지만 이 물량의 진짜 의미는 다른 데 있었어요. 중동이 막힌 상황에서도 정부와 기업이 힘을 합쳐 새로운 공급 경로를 뚫어냈다는 첫 사례가 된 겁니다. 내일 당장 원료가 끊길지 모른다는 공포 속에서 배 한 척이 시장의 극단적 사재기 심리를 진정시켰습니다. 러시아산 나프타를 가져올 수 있는 경로가 존재한다는 시장 신호, 이게 핵심이었습니다. 다른 기업들도 러시아산 나프타 도입 가능성을 검토하기 시작했다는 보도가 이어지고 있고요. 그리고 여기서 소름 돋는 역설이 나옵니다. 러시아의 협박이 오히려 한국의 방패가 된 겁니다. 미국은 계속 한국의 우크라이나 무기 지원을 압박하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한국 입장에서는 이렇게 말할 수 있게 된 겁니다. 러시아가 이렇게 대놓고 위협하고 있는데 우리가 어떻게 살상 무기를 보냅니까? 협박을 방패로 바꿔버린 거예요. 인도를 보면 이해가 됩니다. 인도는 미국 동맹이면서도 러시아 원유를 할인 가격에 대량 매입하고 있습니다. 그걸 정제해서 다시 수출까지 하고 있어요. 국제사회에서는 국민 먹여 살리는 게 먼저라는 실리 외교가 통하는 겁니다. 그런데 안심할 상황은 아닙니다. 가장 중요한 변수가 하나 있거든요. 미국이 러시아 제재를 한시적으로 풀어준 기한이 4월 11일입니다. 불과 며칠 남은 거예요. 이 기한이 연장될지 아직 아무도 모릅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공식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습니다. 더 큰 문제가 있습니다. 설령 호르무즈 해협이 내일 당장 열린다 해도 중동에서 나프타를 실은 배가 한국에 도착하려면 약 25일이 걸립니다. 그러니까 모든 문제가 오늘 해결된다고 해도 4월 말까지는 추가 공급이 어렵다는 뜻입니다. 한국 선박 26척과 선원 173명은 지금 이 순간에도 호르무즈에 묶여 있고요. 업계에서는 나프타 대신 LPG를 활용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LPG는 수입의 88%가 미국산이라 중동 의존도가 낮거든요. 하지만 LPG로는 에틸렌 정도만 만들 수 있고 나프타에서 나오는 다른 기초 원료들은 대체가 안 됩니다. 근본적인 해결은 불가능한 거예요. 이건 한국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필리핀은 국가에너지 비상사태를 선포했고 일본은 역대 최대 규모로 비축유를 방출하고 있습니다. 태국은 이란과 직접 협상해서 자국 유조선만이라도 통과시키는 별도 딜을 맺었고요. 아시아 전체가 기름 한 방울이라도 더 확보하려고 안간힘을 쓰고 있는 겁니다. 4월 11일이 지나면 어떻게 될까요? 국제사회에서 영원한 적도, 영원한 아군도 없습니다. 협박하던 러시아가 기름을 보내고 동맹인 미국이 자기가 만든 규칙을 스스로 깨고 국제법을 지켜야 할 나라들이 불법 통행료를 묵인하고 있습니다.
그 사이에서 한국은 협박을 방패로 바꾸고 제재 틈새에서 나프타를 끌어왔습니다. 하지만 나프타 27,000톤은 시작일 뿐입니다. 원유, 헬륨, LNG까지 호르무즈가 열리지 않는 한 문제는 계속됩니다. 강대국들의 전쟁 속에서 우리나라가 살아남기 위해 무엇을 해야 할까요?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구독과 좋아요는 이런 이야기를 계속 전해드리는데 큰 힘이 됩니다.